1932년 3월 1일 밤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비행의 영웅 찰스 린드버그의 20개월 된 아들 찰스 어거스터스 린드버그 주니어가 뉴저지 주 하우프웰에 있는 자택에서 유괴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괴 사건을 넘어서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세기의 범죄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러 의문점과 논란을 남기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찰스 오거스터스 린드버그는 1927년 5월 20일 단독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비행사로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비행기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 호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33시간 30분 만에 비행한 쾌거는 당시 항공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적 업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린드버그는 미국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환영받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1929년 린드버그는 외교관의 딸이자 작가인 앤 모로 린드버그와 결혼했습니다. 앤은 스미스 칼리지를 졸업한 지식인으로 후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1930년 6월 22일 첫 아들 찰스 어거스터스 린드버그 주니어를 낳았습니다. 이 아기는 미국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고 이글리, 즉 독수리 새끼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1932년 3월 1일 화요일은 평범한 하루로 시작되었습니다. 린드버그 가족은 뉴저지 주 하우프웰에 있는 새로 지은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에 위치했으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린드버그 부부가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당일 저녁 앤 린드버그는 아기를 2층 침실에 재우고 오후 7시 30분경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오후 8시경 집 서재에서 독서를 하던 중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경 아기의 유모인 베티 고우가 잠자리 점검을 위해 아기 방에 갔다가 빈 침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아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10시 25분 찰스 린드버그가 아기 방 창문 아래에서 수제 사다리를 발견하면서 유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기 방 창턱에는 범인이 남긴 몸감 요구서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독특한 문법과 철자 오류가 특징이었으며 명백히 독일어나 게르만계 억양을 가진 사람이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Dear Sir, have 5만 달러 ready. 25,000달러는 20달러 지폐로, 15,000달러는 10달러 지폐로, 그리고 10,000달러는 5달러 지폐로. 2에서 4일 후에 돈을 어디로 전달할지 알리겠다. 어떤 것이든 공개하거나 경찰에 알리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아이는 잘 보호받고 있다. 모든 편지의 표시는 서명과 3개의 구멍이다. 편지 하단에는 2개의 겹친 원과 3개의 구멍이 뚫린 독특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서명은 이후 범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린드버그는 즉시 뉴저지 주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FBI가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유괴는 연방 범죄가 아니었지만 린드버그의 명성으로 인해 연방 차원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에는 뉴저지 주 경찰, 뉴욕 경찰, FBI,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여러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집 주변에서는 사다리 부품의 흔적과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아기방 바닥에서는 진흙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다리는 3단으로 구성된 수제품이었으며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아기를 안고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부러져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며칠 후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은퇴한 교육자 존 프랜시스 콘든이 지역 신문에 자신이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는 편지를 게재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콘든을 중개인으로 받아들였고 그에게 2번째 몸감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콘든은 자신을 제프시라고 부르며 범인과의 연락책 역할을 했습니다. 콘든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 인물은 자신을 존이라고 소개했으며 독일 억양의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콘든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깊게 패인 눈과 삼각형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2년 4월 2일 콘든은 범인의 지시에 따라 브롱크스 세인트 레이먼드 묘지에서 존을 만났습니다. 린드버그도 근처에서 대기했으며 실제로 범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후에 증언했습니다.
범인은 아기가 보트에 있다고 주장하며 5만 달러 대신 7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결국 5만 달러를 받고 아기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몸값을 지불한 후 범인은 아기가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섬 근처의 보트 넬리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린드버그가 직접 비행기로 수색한 결과 그런 보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에게 속은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1932년 5월 12일 린드버그 저택에서 약 4마일 떨어진 숲에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기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사망 시기는 유괴 당일인 3월 1일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처음부터 아기를 죽이고 몸값을 요구한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사건은 2년여간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4년 9월 15일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브롱크스의 한 주유소에서 몸값으로 지불된 금증서 중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근본위제를 폐지하면서 금증서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의심스러운 고객의 차량 번호를 기록해둔 덕분에 경찰은 곧 브루노 리처드 하우프트만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우프트만은 35살의 독일 이민자로 목수였습니다. 그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다락방에서 몸값의 일부인 14,000달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우프트만에 대한 증거는 여러 방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그의 필체가 몸값 요구서의 필체와 일치한다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그의 집 다락방 나무 판자 중 일부가 유괴에 사용된 사다리 제작에 사용되었다는 목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중개인 존 콘든이 하우프트만을 존으로 신원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우프트만의 과거 범죄 기록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강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고 미국으로 불법 입국했다가 추방된 후 다시 밀입국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범죄를 저지를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935년 1월 뉴저지 주 플레밍턴에서 하우프트만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당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렸으며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하우프트만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여러 물적 증거와 증인 증언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목재 분석이었습니다. 목재 전문가 아서 코엘러는 사다리에 사용된 나무 중 일부가 하우프트만의 다락방 바닥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사다리에 사용된 못이 하우프트만이 소유한 것과 같은 종류였다는 증거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증거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하우프트만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1935년 2월 13일 배심원단은 하우프트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1급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우프트만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여러 차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936년 4월 3일 하우프트만은 뉴저지 주 트렌턴 교도소에서 전기의자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형 직전까지도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진범이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무죄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였습니다. 하우프트만의 사형 집행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과 작가들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새로운 의문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하우프트만이 단독범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괴와 살인을 혼자서 저지르기에는 너무 복잡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아기를 안고 수제 사다리로 2층에서 내려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둘째, 증거 조작 가능성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경찰이 사건 해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목재 증거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하우프트만의 다락방에서 나무를 가져와 사다리에 끼워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더욱 충격적인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작가 루도빅 케네디와 노엘 벤 등은 린드버그 가족 내부의 누군가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기는 실제로는 유괴된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기는 구루병을 앓고 있었고 발달 장애의 징후도 보였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였던 린드버그가 이를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린드버그가 유괴 현장에서 보인 이상한 행동들도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오염시켰고 경찰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했습니다. 또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우프트만 외에도 여러 다른 용의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 중 하나는 폴 웬델이었습니다. 그는 하우프트만 재판 중에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했지만 나중에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고 번복했습니다. 또한 린드버그 가족의 지인들 중에서도 의심받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기의 유모였던 베티 고우와 집사, 올리 화틀리 등 가족 내부 인물들이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당시 금주법 시대의 조직폭력배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린드버그의 명성을 이용해 거액의 몸값을 노린 조직적 범행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린드버그 아기 유괴 사건은 미국 언론사상 최초의 대형 미디어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의 신문과 라디오가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수많은 기자들이 하우프웰과 플레밍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우프트만의 재판은 마치 서커스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법정 밖에는 기념품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관광객들이 구경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미디어 관심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미디어 과열은 후에 법원에서 사진 촬영과 방송 중계를 제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1932년 연방유괴법, 일명 린드버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유괴를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주 경계를 넘어 이송되거나 24시간 이상 행방불명될 경우 FBI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유괴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유괴범죄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법률이었습니다. 린드버그 사건은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목재 분석, 필적 감정, 사다리 구조 분석 등 당시로서는 첨단 기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아서 코엘러의 목재 분석은 법의학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증거 보존과 현장 보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현장이 오염되고 증거가 훼손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이후 과학수사 절차가 체계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린드버그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과 위협 때문에 가족은 1935년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약 4년간 영국과 프랑스에서 생활하며 평범한 삶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앤 린드버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책을 썼으며 특히 기프트 프롬 더 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생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찰스 린드버그는 사건 이후 공개 활동을 줄이고 항공기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전 그의 친독일적 발언들로 인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린드버그 사건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DNA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졌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수집된 증거들 대부분이 소실되어 결정적인 재검증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2년 사건 80주년을 맞아 여러 다큐멘터리와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하우프트만의 유죄 여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현대의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해 사건을 재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범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특성을 보이며 단독범보다는 복수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린드버그 아기 유괴 사건은 미국 대중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소설, 영화, 연극,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으며 미국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미국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유명인의 자녀들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개인 보안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언론 윤리와 피해자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과도한 미디어 관심이 피해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932년의 린드버그 아기 유괴 살인 사건은 9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브루노 하우프트만이 진범인지,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 혹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법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서 법집행기관의 수사 기법, 언론의 역할, 그리고 정의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한 아이의 죽음이 한 국가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역사의 기록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